책 읽어주는 남자 인디고라고 합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책이랑 저번에 가장 최근에 읽어드렸던 책 날짜가 5월 10일인가 그렇더라고요. 좀 많이 늦어져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빠르게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읽어드릴 책은 제목은 문명 그 길을 묻다. 출판사는 이야기가 있는 집이고요. 그럼 바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문명 그 길을 묻다 1입니다. 지구는 지속 가능한가? 세계적인 문명 사학자 제레드 다이아몬드. 27페이지입니다.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히말라야의 만년설이 녹고 있다. 2만여 개의 빙하 호수 수면이 높아지고 있으며 만년설의 경계선이 지난 50년 동안 180m나 올라갔다. 곧 빙하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라고. ICIMOD International Century for Integrated Mountain Development 국제 통합 산지 개발 센터는 경고하고 있다. 만년설이 모두 녹아내리면 아프가니스탄부터 미얀마까지 쓰나미가 휩쓸 것이다. 이런 대참사 이후에는 수원 부족으로 동남아시아 전역은 식량난에 시달릴 것이다. 그런데도 인도와 파키스탄은 무력을 동원해 영토 분쟁을 하고 있다. 세계는 이미 불붙은 집인데 그 위험에 등 돌리고 당장의 이윤과 성장만을 꽃놀이 패라도 되는 양 애지중지 들고 있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예언이 귓가에 울리는 듯 하다. 인간은 마지막 물고기를 잡고서야 돈을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페이지 다음 장 넘어가서 두 번째 단락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먼저 끔찍한 부작용입니다. 악마적 요소 없이 오로지 좋은 점만으로 무장한 기술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프랑스의 에너지 문제와 공해 문제를 해결하는 핵 발전은 엄청난 테크놀로지의 혁신입니다. 하지만 한순간 1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발전이자 파괴적인 기술인 것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29페이지 두 번째 단락부터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을 지속 가능하게 작동시킬 에너지 발전 기술을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입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바람이나 태양 같은 자연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의지 말입니다. 조금 더 넘어갈게요. 36페이지. 하지만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지만 2011년 9월 9.11 사태 이후 분명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가난한 사람의 가슴에 분노가 일렁인다면 이는 부자 나라의 문제를 야기할 확률이 높아진 것입니다. 즉, 세계화로 인한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도 함께 세계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밀접해진 거죠. 지구가 하나의 단위로 묶여져 가는 요즘, 그래도 짧은 기간 동안에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어요. 한국과 미국은 라오스나 미얀마, 르완다 같은 나라보다 훨씬 높은 표준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난 후 머지않아 부자들이 가난한 나라들의 분노를 피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네, 넘어가서 40페이지입니다. 네, 리더의 역할은 이제 뒷부분을부터 읽어드릴게요. 리더의 역할은 모두의 안녕을 만드는 것. 역사 속에서 문명은 드라마틱하게 절정에 오른 후 여지없이 몰락의 길을 걸었다. 순식간에 사라진 문명들, 그 중에는 미아도 있다. 마야도 있다. 문명을 잃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급격한 몰락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리더의 역할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왜 어떤 문명은 몰락하고 어떤 문명은 몰락하지 않았을까요? 가장 발전된 문명을 이룬 마야 사람들은 천문학과 문자 그리고 훌륭한 사원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성장한 그때 왜 몰락했을까요? 그 이유는 마야의 왕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인과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헐벗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품격 있는 생활을 즐겼죠. 결국 배고픔에 지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왕을 끌어내렸습니다. 국가 간의 문제들을 풀고자 하는 리더는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보다는 더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선거에 이기는 것에만 몰두하는 사람은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당장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첫 번째 독일 총리였던 콘라드 아데나우가 그랬어요. 그는 유럽연합이 태동할 수 있도록 첫 단계를 쌓았습니다. 유럽연합은 아데나우가 사망한 이후에야 실현됐습니다. 그가 첫 발을 내디딘 후 50년이 지나서죠.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잠깐은 괜찮아 보여도 사회를 몰락으로 몰아가는 자신들의 과업으로부터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구는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편이었고요. 다음 편으로 넘어가면 제2장 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시대로의 변화. 세계적인 경제학자 문명 비평가 제레미 리프킨. 5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단락부터 읽겠습니다. 제레미 리프킨은 현재 세계는 두 개의 트랙으로 갈라지고 있다고 한다. 하나는 거대 자본의 막강한 힘을 유지하기 위해 고갈되고 있는 석유 대신 다른 화석 연료를 채굴하는 길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화석 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다. 재생 에너지를 중심에 두는 시도는 환경 재앙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되고 공유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이 수평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된다. 이 길을 가게 되면 거대 기업 중심인 오늘날의 시장 형태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 넘어가서 바로 59페이지입니다. 리프킨은 인터넷 통신 인프라의 구축으로 인해 재생 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시대로의 변화는 벌써 시작되었다고 말하며 이를 3차 산업혁명이라고 했다. 그는 인터넷 속에서 벌어지는 거래와 공유에 대해 일찌감치 예측을 하고 있었다. 또한 인간의 공감 능력도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서로 다른 공간과 문화에 사는 개인들이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사이버 상에서 친구로 맺어지면서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그들의 아픔에 반응하는 신경이 더 강하게 자극됨으로써 분산적이지만 협력을 추구하는 사회로의 변화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여기까지고요. 다음 넘어가면 6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리프킨이 들려준 얘기를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제 퇴물이 되고 있는 엘리트 에너지들을 예를 들어 설명해보죠. 석탄,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핵 발전에 사용되는 우라늄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무 곳에서나 발견되지 않으며 몇몇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죠. 이러한 에너지원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원이 필요하며 지정학적으로는 거대한 군사적 투자를 요구합니다. 반면에 분산적인 에너지, 즉 재생에너지는 모든 사람의 집 마당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햇빛은 매일 반짝이고 바람은 온 세상에서 불어오죠. 땅에서는 지열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또 숲에서는 바이오매스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이오매스라는 건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식물, 미생물 등의 생물체,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해안가에서는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분산적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재생 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시대로의 변화를 마쳤고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다음 3장은 위태로운 동북아, 평화를 위한 재현, 행동하는 지성인의 양심, 노암 촘스키. 이번 장에서는 노암 촘스키가 들려주는 내용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페이지는 125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단락부터 읽어드릴게요. 미국은 세계를 대상으로 그들의 안보 전략을 짠다. 미국에 의존하는 국방이라면 그들의 이로움을 염두에 둔 전략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가 휘둘릴 수밖에 없다. 미국의 안보 전략이 중동에 집중되면 자연스럽게 한반도 주변은 중요도가 낮아질 것이다. 그럴 때마다 미국에게 감축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거나 전작권 회수를 두려워하는 모습은 모든 논란거리를 다 제쳐두고서라도 주권국의 모습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동안 강대국의 상황에 따라 우리 안보 시스템은 일관성을 잃어왔다. 촘스키의 바람은 이런 맥락까지 고려하며 품고 있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여기까지고 다음으로는 13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이 나오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이번 만남에서 여기서 나는 안희경 작가님을 말이겠죠. 이번 만남에서 나는 촘스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묻지 않았다. 2년 전 그 질문에 내게 보여줬던 눈빛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걸 왜 묻느냐며 애초로이 바라왔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한국인은 이미 알고 있어요. 1980년대 그때 한국인들은 잘 조직됐고 함께 모였고 열심히 싸웠어요. 매우 용감하게, 매우 효율적으로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던 잔혹한 독재 정권을 타도하고자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무너뜨렸죠. 그 땅에서 대단한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죠. 그때 한국인들은 누구에게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지 않았고 오직 그것을 하고 있을 뿐이었고 해냈습니다. 기회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많아요. 당신들은 오직 당신의 역사만 들여다보면 됩니다.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답은 곧 우리 안에 있고 그걸 찾고자 나선 개인이 모여 큰 합을 이룰 때 시대 정신으로 세상을 흔드는 파도로 일어나 희망은 현실이 될 것이다. 네, 여기까지가 촘스키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바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4장으로는 4장 평등과 건강, 사회적 결속은 함께 간다. 사회 역학 분야의 선구자 리처드 윌킨슨 이라는 분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14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부터 읽어드릴게요. 대화 내용부터 읽어드리는 건데, 리처드 윌킨슨이라는 분이 얘기하는 부분을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의 차이가 벌어지고 서열이 강화되면 그로 인한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퍼지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면역 체계가 망가지면서 심혈 관계도 약해지죠. 스트레스를 받거나 충격을 받으면 우리 몸은 싸우거나 도망가는 등의 반응을 해요. 에너지가 생기고 혈관은 수축되고 응고력을 가진 성분이 혈류로 방출되면서 부상에 대비하게 됩니다. 심장과 폐가 빠르게 작동하면서 감각과 기억은 증진되고 면역계가 생기를 얻는데 바로 응급 상황에 따라 일어나는 몸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러 주 혹은 여러 달 동안 걱정에 쌓여 있거나 위축되어 있으면 이런 몸의 대비 방식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합니다. 혈류로 포도당을 보내는 에너지 동원 과정이 만성화되면 몸에 지방이 쌓이게 되고 당뇨가 올 수 있죠. 복부 비만도 여기 속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어린이들의 경우는 성장 발육을 저해하고 여성은 배란이 안 되거나 남성은 생식기에 이상이 생깁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소화도 안 되고 순환기 장애도 오게 되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회 구조가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불평등이 깊은 사회는 이런 현상이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가장 부자 아래에 있는 사람도 위에 있는 부자보다 건강 상태가 덜 좋게 돼요. 대학을 나오고 직업을 가졌다 해도 당신보다 좀 더 나은 환경에 있는 사람과 당신의 건강 상태는 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건강 불평등이라는 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143페이지 읽어드릴 텐데요. 좀 약간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조사의 원래 기대는 지위가 높을수록 건강이 악화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실험을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오히려 사회적인 서열이 낮을수록 오히려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건강에 매우 좋지 건강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연구가 나왔다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 바로 뒤로 함축적으로 좀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 바로 뒤로 읽어드리면 나이, 흡연 여부, 식습관, 운동 등의 변수를 모두 고려하고도 사망률을 좌우하는 뚜렷한 차이점이 드러났어요. 상대적으로 심장병으로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비율이 다른 쪽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다들 놀랐어요. 연구자뿐 아니라 모두가 당황했죠. 3배의 차이가 난다는 결과 때문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고위층이 아닌 그들의 아랫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낮은 지위에 있는 공무원 남성들, 중간층이나 아니면 잔심부름을 하는 남성들, 경비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고혈압이나 비만, 심장병을 앓게 될 확률이 더 높아요. 나이가 같을 경우 지위가 높은 사람이 건강했어요.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권력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147페이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식수나 다양한 영양소를 누리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생활 수준을 높이는 만큼 건강 수준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경제 성장이 국민 건강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국민 총 생산 수치가 미국의 절반인 그리스 사람들이 미국인들보다 평균 기대 수명이 높아요. 실상은 나라 안을 살펴봐야 합니다. 양극화가 커지면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영국이나 미국은 국민들의 소득 차이가 엄청나게 컸다가 1930년대부터 좁아졌고 한동안 평평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 와서 다시 벌어졌는데요. 그때부터 우울증 치료제 판매가 증가하고 범죄도 늘어났어요. 그리고 10대 출산율, 비만, 약물 남용까지 더해져 사회적 사다리에서 하층의 건강이 나빠지고 말았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런 문제가 소득 차이가 커질수록 사회 전체로 퍼진다는 거예요. 잘 사는 축에 든다 해도 더 불평등한 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정신적 건강은 더 나빠집니다. 더 쉽게 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꿈에서 멀어지죠. 네,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는 156페이지입니다. 네, 두 번째 단락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어린 시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회의 건강 지수를 높이는 일, 기대 수명을 높이는 일에서 평등과 함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안전하지 못하다는 불안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평생에 걸쳐 스트레스를 다루는 조절 능력이 달라집니다. 부모들이 늦은 밤까지 일을 하고 돌아와 피곤해 지쳐 응대해주지 못하는 처지라면 그 아이가 얻게 되는 조건은 달라지죠.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의 어휘력이 훨씬 뛰어난 것도 인지 발달에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인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신 기간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을 태백막을 지나 태아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즉,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 엄마의 아기는 스트레스 단계가 다르게 프로그램되어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다음에 이어서 168페이지 읽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이제 읽어서 보니까 전에 읽어드렸던 부분에서는 이제 서열과 관계되어서 서열이 낮은 사람이 건강이 더 안 좋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그것 첫 번째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건강이 좌지우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156페이지는 읽었고요. 168페이지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좀 짧은 내용인데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에요. 심리학자 셀덴 코엔이 한 실험이 있습니다. 행복을 가늠하는 좋은 잣대가 바로 건강 상태입니다. 행복하냐고 묻는 것보다 건강한지 살피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메시지죠. 그가 한 실험을 보면 손에 살짝 상처가 났을 때 파트너와 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더 빨리 낫는다는 겁니다. 친구가 적으면 감기에 더 쉽게 걸려요. 같은 전염병에 노출됐을 때 다른 사람보다 병에 걸릴 확률이 4배나 높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인 관계는 건강과 행복에 매우 치명적이죠.
그리고 이 사회적 관계는 불평등에 의해 금방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제가 따로 요약해서 읽어드리지 않아도, 이야기를 드리지 않아도 충분하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4장 평등과 건강, 사회적 결속은 함께 간다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갈게요. 5장,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유럽 지성을 대표하는 지그문트 바우만. 지그문트 바우만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이제 읽어드릴 텐데, 이제 집중력 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는요, 187페이지입니다. 이것이 공장의 미래예요. 이제 노동자들은 더 이상 공장에 있지 못할 겁니다. 즉흥적으로 든 예이고 일반적인 이슈를 그려내고자 단순화시킨 것이지만 그래요.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 결론을 이끌어내기에는 너무나 이릅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하고 엄청난 무슨 일인가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예견할 수 없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런 느낌을 물론 저는 잘못 설명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파멸, 거대한 혼동, 우리를 위협하는 일종의 쓰나미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체 그 쓰나미가 뭘까? 파멸이 뭘까? 이런 의문은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는 현실의 진실을 설명해 내려는 시도가 필요해요. 진짜 현실의 진실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의 생각 밑에 흐르는 그것입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느낌, 매우 고약하고 기분 좋지 않은 느낌이죠. 심지어 당신이 특정한 목표를 향하고 있고 꽤나 현실적인 계획으로 꽉 차서 분명하게 움직인다고 해도 그 아래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느낌이 깔려 있어요. 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 백은 현대 사회를 일컬어 위험 사회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191페이지입니다. 개인화라는 주체 안에서 보면 그래요. 30년, 40년. 네, 당신이 맞네요. 이는 보다 넓은 출발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회 기능들 속에 있는 질서 안에 시작된 변화, 규제 완화라고 불릴 수 있는 일반적인 경향 속에서 일어난 거죠. 사람들을 연결하는 끈들, 그렇게 끈끈하게 특정한 환경으로 이어져 있던 관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살아있으려면 매우 잔혹한 생활 속 기능들이 필요한데 전에는 이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담당해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개인들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인생에서 실패한다면 그 실패가 당신 책임이라는 것으로 고통받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실수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자꾸만 스스로에게 혐의를 씌우게 됩니다. 난 재능이 충분하지 않았어, 독창적이지 않았어 하고 말이죠. 그러고는 자신의 잘못을 찾아내고 충분히 부지런하지 않았음을 자책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은 당신 잘못이 되는 거예요. 미안한데 울리백을 다시 한번 언급해야겠어요. 그는 매우 중요한 사회학자이고 당신이 꼭 인터뷰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지금 개인들은 사회적으로 유발된 문제에 대해 개인이 알아서 자구책을 찾도록 기대받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사회적으로 생산된 건데 책임은 개인이 지는 거죠. 여기서 개인적으로 만든다는 의미는 개인적인 생각들, 개인적인 투영들, 개인적인 대비, 힘, 개인이 갖는 자원을 동원해서 만드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개인의 역량으로 사회적인 문제들이 품고 있는 심각성을 조절하기에는 마땅치 않을 뿐만 아니라 역부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모든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작동됩니다. 여기서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끝에서 밑에서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을 보면 나와 있는데, 문제는 사회적으로 생산된 건데 책임은 개인이 지는 거죠. 개인적인 투영들, 개인적인 대비, 힘, 개인이 갖는 자원을 동원해서 만드는 것을 말해요. 문명 속에서 산다는 것은 바로 서열지어진 환경 안에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더 안전해지려면 더 많은 개인적인 자유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웃으로부터의 안전, 자연으로부터의 안전, 몸이 쇠약해지는 데에 대한 안전. 네, 지금 우리의 생활은 과거에 그랬던 것보다는 덜 위험하고 조금은 더 계획적입니다. 모두들 꽤 많은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문명에 감사하죠. 그러나 이런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어딘가에 종속시켜야 해요. 일종의 제한이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많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네, 이어서 219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위에서 첫 번째 단락부터 읽어드리면, 그래도 진자운동의 진폭이 줄어드는 방향은 있지 않을까? 대립의 대립으로, 여기서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바우만이라는, 지금은 또 바우만과의 인터뷰에 대해서 안희경 작가님의 생각을 담고 있는 내용을 처음인 것 같죠? 아무래도. 네, 그 생각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진자운동의 진폭이 줄어드는 방향은 있지 않을까? 대립의 대립으로 맞서는 대신 간디는 비폭력으로 폭력의 관성을 줄였다. 받아치는 힘의 탄성을 비폭력으로 흡수한 것이다. 이제 전혀 없던 새로운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이미 있었던 답이 재발견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점진적인 깨어남이 확산되다 보면 인연이 당겨지며 들불처럼 번지는 집단적 깨우침이 터질 그날이 올 것이라고 본다. 그럼 어느 순간 진폭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대의 깨우침이 시작되는 한 사람이 먼저 깨어나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 시대 전체가 일어나려면 마지막을 채우는 그 한 사람마저도 깨어나야 할 것이다. 그러하기에 감히 말을 보태면 한 개인이 참으로 중하고 귀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조적 모순을 들춰내고 햇빛에 널어내어 하나하나 곰팡이 털듯 그 자본에 쓸린 자국을 말리는 그 한계인 말이다. 바우만이 애써 묘사하려 했던 힘을 다했던 것도 바로 하나의 개인이 맡은 시대적 역할에 충실하려는 안간힘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많이 길었지만 이렇게 책 읽기를 마치고요. 다음 1편을 마치고 다음 2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